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대 문화인류 고고학과의 김민구입니다. 오늘은 그 고고학과 농경문화 4강으로 그 역사시대 농경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고학과 농경문화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살펴봤는데 마지막 주제로 역사시대 농경이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구 집중하고 도시화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시대가 되면은 국가가 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식량 증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식량을 증산시켰는가, 생산량을 늘렸는가, 그 다음에 역사시대의 음식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대 편년을 보면은 이제 시대 편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 편년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구석기 시대는 한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종말을 구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철기 시대, 이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철기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철기 시대를 철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초기철기 시대라고도 부르고 청동기 시대 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사실 좀 약간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한반도가 길기 때문에 북쪽에는 철기가 들어온 시기에 사실 남쪽에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안 되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 학자들 간의 용어 선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실 삼국시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고고학에서는 이거를 또 원삼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원삼국 시대는 그냥 삼국시대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에서 굳이 원자를 불러서 원삼국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삼국 시대가 되면은 국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삼국사기나 이런 거에 보면은 거의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다 건국이 된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처음에 한 300년간, 그러니까 기원 전후부터 AD 한 3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분명히 역사책에는 그 국가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국가가 있었던 증거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냥 약간 물음표를 쳐서 이제 원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국 시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듯이 기원 후 300년, AD 300년 이후는 이제 삼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칭해서 삼국 시대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고고학 자료에 조금 그 무게를 둬서 생각을 하면은 아직 국가가 등장했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철기 시대랑 원삼국 시대의 기준은 한 2000년 전, 기원 전후한 시기가 되겠고, 이후에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진하게 표현해 놓은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통일신라 이후 이 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역사 시대인데, 그 이전에 선사시대의 부분도 이제 가급적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이제 인구 집중은 특정 장소에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현대에는 도시로 이제 대표돼서 말할 수 있고, 고대에는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가 점이 똑같이 20개입니다. 20개인데 이 20개가 분산돼서 이제 분포할 수가 있고, B 그림처럼 밀집돼서 분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살면서 큰 마을이나 성읍 같은 걸 이루게 살 수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는 다르지만 수렵채집사회든지 농경사회든지 다 인구가 집중하고 이제 확산하고, 그러니까 퍼지고, 이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수렵채집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정도가 모였다면, 농경사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제 더 발전하면은 국가 이후에는 도시가 등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인구 집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인구가 집중되어야지만 사회 분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회 분화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분화하는 문제와 수직적으로 분화하는 문제가 두 개가 다 포함되는데, 수평적으로 분화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직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뭐 경찰관, 소방서, 의사, 간호사, 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계는 없지만 다 수평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관하고 간호사하고 누가 더 낫냐 따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수평적인 어떤 사회 분화이기 때문에, 단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이 분화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수직적 분화, 그 계급이 높은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수직적 분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사회 분화가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일어나려면은 어느 정도 인구가 집중이 돼야 되지, 굉장히 적은 수의 인구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대 국가를 보면은 굉장히 사회가 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뭐 농부도 있고 아니면 장인도 있고 뭐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화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인구 집중이 가능하게 오는 사회 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회 분화가 가능하게 오는 그 인구 집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흩어져 살 건가 모여 살 건가,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는 도시에 살고 싶냐, 시골에 살고 싶으냐? 도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은 시골에 살고 싶으냐 물으면 눈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도시로 가고 싶다. 자기는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고 싶다. 이렇게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여쭤보면은 이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좋다는 분도 한 50, 시골이 좋다는 분 50,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 좋다는 분 5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보통 다 대부분 도시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은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는 도시에 살도록 진화된 동물인 것 같으냐, 시골에 살도록 진화된 동물인 것 같으냐, 그러면은 이제 저게 지금 무슨 질문이지? 약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모든 동물은 적정 개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떼 그러면 얘는 떼로 다니죠. 늑대 이런 것도 떼로 다닙니다. 근데 호랑이 이런 거는 소수죠. 그러니까 혼자 다닙니다. 뭐 사자, 그리고 또 사자도 몇 마리의 무리가 떼가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동물이 자기네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가장 자기네들이 그룹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무리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무리에 속해 있을 때 가장 편하게 느끼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던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로빈 던바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있고, 그 사람이 수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이 인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 내에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고 제대로 이 사회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사회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15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도 진정한 사회 관계를 맺는 사람은 150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150명이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500, 1500 이렇게 가면은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대략 보면은 5의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 3을 곱하는 거. 그러니까 5, 15, 그 다음에 45여야 되는데 15에다 3을 곱하니까 50, 50에다 3 곱하면 150, 150에 3 곱하면 450여야 되는데 500, 500에다 3 곱하면 1500,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5, 15, 50, 150, 요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게 더 극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5 정도면은 가족입니다. 핵가족.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가족에 속할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동생, 뭐, 이렇게 4명이나 아니면 1명 정도 더 있는 그런 핵가족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그게 그 하나의 사회의 단위가 되는 거고, 15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그 대가족, 50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가족 수가 많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그 관계적 맺기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른쪽에 우정의 동심원이라고 표현한 데서는 이거를 이제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친구로 봐서 절친은 한 5명 정도. 그 다음에 친한 친구는 15. 그리고 좀 좋게 느끼는 친구 50. 이렇게 해서 자기가 친구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결국은 어느 그 동심원적인 관계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번 이거를 정말 맞는지 보시려면 핸드폰에 몇 명이나 이제 내 핸드폰에 몇 명이나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보통 뭐 아주 많은 사람은 1000명 저장돼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굉장히 사회관계가 많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근에 가깝게 전화한 사람 몇 명인가를 보시면은 150명 안 되고 50명 되기도 힘듭니다. 보통 한 15명 정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통 그냥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팀 게임을 할 때, 오늘도 뭐 축구 게임 합니다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 플레이인데 이거는 11명이 하고, 11명이죠. 야구는 10명이 하고, 다 그래서 농구, 배구 이런 게 다 15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5라는 수에 제일 근접한 게 럭비입니다. 럭비는 15명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의 구기 종목은 다 15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팀으로 경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팀원 사이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15명이 넘어가면은 팀워크를 가지고 경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는 경기는 모두 다 15 이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게 줄다리기 이런 거는 50명씩도 할 수 있잖아요. 50명씩도 하는 팀 경기긴 한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줄다리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이더라 하더라도 한 명의 일사불란한 어떤 구령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할 때만 그게 효과적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리더의 영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덤바의 수라는 걸 조금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뇌에 있는 심피질의 크기가 좀 다른 크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관계를 이 사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래서 원숭이나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뇌 중에서도 심피질의 크기가 조금 작아서 그만큼 얘네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의 수가 작고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커서 한 150 정도까지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50 정도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에게는 적정한 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도시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 같은 데는 150이 훨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만 실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훨씬 넘어서는 어떤 사회관계를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인구를 집중해서 도시나 아니면 섬 같은 거를 구성을 하면서 모이고 어떤 경우는 흩어지는데 결국은 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거가 결국 단점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의 서울은 단점보다 장점이 클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단점이 더 커지면은 흩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점부터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생상의 문제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아무래도 더러운 오폐물이나 생활 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쌓이기 마련이고 거기서 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마을이나 도시 주변에 있는 자원이 쉽게 고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갈등, 사람들이 항상
모이면 싸우기 때문에 뭔가 그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모여 살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인구 집중의 단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모여 사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도 사실 많은데, 일단 기술 혁신 가능성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이에서 뭐 천재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집단 내에서는 기술 혁신 가능성이 훨씬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발견이나,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그런 거는 사실 인구 밀도가 낮은 데서 생겨난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경우에 되기 때문에 인구 집중에서 오는 장점은 중에 하나는 기술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나 기술 이전이 용이합니다. 특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걸 전수받을 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문자 베이스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는 게 많은데, 사실 이 선사시대는 완전히 무문자 시대였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문자를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자를 읽는 사람들이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이 인간들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그 토기 같은 게 고고학 유적 발굴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토기들을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전수받았을까 생각을 하면, 그걸 뭐 책을 보고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거 가서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 토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하는 법이나 고기 잡는 거, 사냥하는 법, 모든 그 선사시대의 지식이나 기술이 결국은 글이 없는 사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빨리 전수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모여있으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전쟁같이 어떤 집단의 위기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모여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시대가 되면은 사실 성 같은 거를 많이 쌓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에 비해 딱 정비례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면 굳이 모여 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인구 증가가 되는 속도보다 생산성 증가가 더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100명의 사람이 따로 탈면은 자동차를 100대를 못 만드는데, 100명이 협심을 해갖고 자동차 공장 운영을 하면은 100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00명이. 그러니까 각자 한 대씩을 만들 수가 있으면은 굳이 모이지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100명씩 합쳐 있으면은 1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구 집중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할 것이냐, 앞에서 말했던 사회 갈등이나 세상을 침해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고, 내가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큰 기업, 대기업에 가갖고, 내 사생활 침해 같은 걸 좀 더 당할 수가 있지만, 또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거에서 오는 문제도 도시에 살 것이냐,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에 살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그 집단을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다시 그 집단에 스트레스를 내리고, 다시 쪼갰지만 다시 또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그 집단 다시 쪼개서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같은 거 보면 소대, 뭐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저희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답사를 가는데 거의 8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같이 가니까 을에 나오는 얘기가 조를 어떻게 짤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80명을 일사불란하게 한 명이 다 통솔할 수는 없으니까 의견 교환이나 그런 걸 원활하게 하려면 다시 그거를
소로 작은 그 조로 나누고 조에 조장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명을 뭐 10개 조로 만들면은 한 조에 이게 8명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10개 조장만 상대하면 되니까 그 답사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역사 시대의 그 농경 문화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중점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역사 시대의 그 농경 문화인데 이제 뜬금없이 왜 메소포타미아적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의 이 환경 변화가 굉장히 그 특이해서 사실 한국의 역사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그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오는데 그 농경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재미있는 어떤 영감을 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정치상으로는 이라크 지역이고 2개 강이 흐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원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이제 두 강의 사이라는 지역인데 원래는 이제 두 강의 사이만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사전적인 의미로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강을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남쪽 지역이 있고 남부가 있고 그러니까 남부 메소포타미아죠. 남부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북부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근데 북부 메소포타미아랑 남부 메소포타미아랑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북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맥이 있고 산맥이 있어서 여기에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남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경에 굉장히 그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북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루스랑 자그로스 산맥이 이렇게 그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한랭 다습하고 농사가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좋죠. 남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 평야이긴 한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온 건조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밑에 있는 지역에서의 농사는 이쪽 그 북부 지역에 내린 비, 특히 이 고산지대 타우루스랑 자그로스 마운틴에서 이 산에서 내린 비들이 강으로 흘려갖고 내려오는 그것만이 이제 유일한 그 수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남부랑 북부랑 북부에 사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말이 되고, 왜냐면 거기 비도 오고 농사도 가능하니까.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한 게, 일단 북부 같은 경우에는, 취락이 산재에 있습니다. 선사시대에. 취락이 산재한 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느 정도 그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죠. 굉장히 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립니다. 딴 데로 가서 딴 데 이제 마을 촌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농사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한 장소에 그렇게 모여서 그 농사를 짓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좋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분산이 됩니다. 근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인데 대신에 수리시설, 댐이나 수로 같은 걸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댐을 만들거나 수로를 파거나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개의 가족 여러
최소 아니면은 더 그 마을 여러 개가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들어야지만 수리시설이 가능한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한 그런 이제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리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 수리시설에서 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딴 데로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일종의 투자거든요. 내가 이 수리시설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을 투자하고 거기서 내가 물을 받아갖고 내 농토를 이제 꾸리고 있는데 내가 딴 데로 가버리면은 자기가 그동안 이 수리시설에 투자해 놓은 거는 그냥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딴 데 가서는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 자체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고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은 사람들이 안 떠납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지분을 요구를 하고 이제 수리시설 지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남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북부에 좀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살짝 열악하지만 그 인구 집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고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가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러게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쪽에는 이제 광물 자원이 있는데 남쪽은 광물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여기 있는 땅들이 다 위에서 침식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 그 고운 흙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 농사를 져서 먹고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 심리가 신기한 보석, 뭐 청동기 뭐 이런 거를 갖고 싶은데 그런 거를 갖자면은 결국은 북쪽하고 이제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찍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역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이제 북부하고도 결국은 교역을 하고 그러면서 문화가 퍼져서 북부와 남부를 아울러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자원이 산재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신석기 시대부터 보면은 이 신석기 시대에 이런 식의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사실 빗살무늬 토기가 아닌 이런 융기문 토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든 토기인데 그렇지 않게 이렇게 뭔가 띠를 붙여서 만든 토기들이 있습니다. 자, 편년을 보시면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제 그 지역을 나눠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런 어떤 지역적인 편년 같은 걸 무시하고 여기서 유적은 뭐 폐총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취락 유적 마을이 어떻게 이제 변화했나를 보면은 일단 기원전 8,000이면 이때가 이제 빙하기가 끝난 무렵이거든요. 끝난 무렵에 한 4,000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인구가 빈약합니다. 굉장히 없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지도인데, 4,000년 전에서 3,000년 전, 이때 한 1,000년 동안 점들이 제일 많이 찍혀 있죠. 점들이 제일 많이 찍혀 있는데, 이때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인구가 제일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정도 되면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거 몇 개밖에 남지 않는데 그래서 인구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인구를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인구가 빈약했다가 한 4000년에서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보다 6000년 전에서 5000년 정도에 한번 인구가 팍 늘었다가 그 다음에 준 거죠. 근데 이게 이 북쪽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만 사실 남쪽 자료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나타내보면 이런데 지금 인구가 팍 늘었다고 하는 그 시기 거기가 이제 4000에서 3000 여기 시기입니다. 봉우리가 이제 위로 탁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게 인구를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기의 기후를 보면은 밑에 그래프에서 홀로스 맥시멈이라고 해서 그때가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세 중에서도 빙하기가 끝나서 기본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그 시기가 유독 따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그를 생각을 해보면 홀로세가 돼서,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돼서 날씨가 따뜻했던 중에서도 굉장히 따뜻했던 시기. 그 시기에 굉장히 인구가 늘었고, 주로 이제 바닷가, 물론 내륙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닷가 같은 데서 살면서 그 물고기나 그런 거를 먹고 살았던 그런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혹시 모여 살지 않았을까? 어떤 큰 마을 같은 걸 이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을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대표적인 게 서울 암사동의 신석기 시대 유적인데, 이 유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열 주거지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오른쪽 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복원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추락이긴 한데, 사실 이런 마을들도 보면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이제 약간 자주색으로 표현된 게 여기 집자리들인데, 집자리들이 이렇게 3개, 이거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제외하면 3개 정도의 군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석기 시대 그 취락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신석기 시대 마을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은 소규모 취락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뭐 30-4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취락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것들, 정말 인구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집단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신길동이라고 하는 유적도 집자리가 이렇게 2개의 군으로 나눠지고, 경기도 화성에 가면 석교리라고 하는 또 유적이 있는데, 거기도 집자리가 이쪽에 하나, 또 하나, 아니면 요걸 하나로 보면 2개, 아니면 따로 보면은 3개, 뭐 이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개별 군들 하나하나 인구를 복원을 해보면은 아무리 커도 이게 60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인구를 추정한 건데, 여기가 이제 6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아직도 많이 발견될 건데, 그 중에서도 물론 대형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인 것들을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의 마을로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각각 이제 이 소속 집단이 달랐던 집단이 좀 일시적으로 가까이 살았다가 다시 또 헤어지는 약간 이런 양상을 보여서, 결국은 이 집단들이 완전히 하나의 마을을 이루지는 않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구 추정은 60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50 정도에서 이제 끊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 경우에도 그냥 아주 살기 좋고 날씨가 좋고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모여 살진 않았구나. 어느 정도 인구가 늘면은 다시 떨어져 나가고 했는데, 대략 50-60명 정도가 어떤 기준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도토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도토리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도토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식의 인구 분산을 가능하게 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우리가 한반도 지형 같은 데서 많아지는 게 도토리 나무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도토리 나무고, 여기 보면은 사실상 하늘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지역들, 노란색이나 연두색, 그 다음에 아주 찐 초록색, 이렇게 표시된 데는 낙엽파리 흡수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다 도토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재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제 많이 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도토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나는 도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은 탄닌산이라고 해서 떫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토리 같은 경우는 떫은 맛이 나서 먹으면 안 되고, 그걸 꾹 참고 먹으면은 신장이 상해서 병이 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 여기
이런 식으로 물에다 담가 놓는다든가 아니면 불에 구운다든가 하면은 이 탄닌산이 빠지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만 쓰면은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유용한 식량이 됩니다. 근데 도토리나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보면은 어디에서 밀집돼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하게 이제 분산돼서 분포가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다람쥐 같은 거하고 결합을 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퍼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들이 도토리 같은 견과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주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가도 도토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조나 기장 같은 농작물을 기르긴 했는데 그런 작물들도 수리시설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조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육 기간도 빠르고 척박한 환경에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굳이 그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였을 수가 없는 거죠. 모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면은 그것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텐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떤 접착제 역할이 없었고 오히려 식량 자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분산을 더 촉진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 유적에서 나오는 목탄, 목재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참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참나무는 다 이제 도토리가 나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식생에서 굉장히 도토리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청동기 시대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제 벼농사를 시작을 했고,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여 사는 환경에서도 아주 그냥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울산에 가면 천상류 유적이라고 하는 데인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광장이 있고 주거지들이 이렇게 몇 개의 군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대지상에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을 하면서도 거기서 나름대로의 주거군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대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집단들 집단 성격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집단 구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또 서동에 가면은 또 여기도 대규모 실학이 있는데 여기 사실 산 경사면에 언덕 사면에 유적이 대규모가 있어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도 유적 몇 면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요 그림은 이제 여기 빨갛게 표시된 요것들이 주거지거든요. 주거지를 보면은 얘네 나름대로 몇 개의 군을 만들고 있고 그 군이 또 모여서 몇 개의 군을 만들고 있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쪽으로 좀 가까이 와서 영산강 유역을 보면은 사실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는 울산 사례고 이제 나주 장동이나 나주 구기천 같은 경우는 영산강 유역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나주 지역이 훨씬 더 농사짓기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울산이나 그런 데보다. 그런데 오히려 이쪽 영산강 유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그렇게 큰 마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 장동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주거지인데 좀 이렇게 산지하는 편이고 나주 구기촌에 가면은 이제 송국리 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집자리들을 만들면서 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집자리가 많은 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만큼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적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산강유역 같은 경우에 청동기 시대 벼농사가 들어왔고 그러면은 농사하기가 좋았을 거고 물도 풍부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대규모의 실학은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 근데 이제 이게 바뀌는 게 어느 시기에 바뀌냐? 아까 말씀드렸던 원상국 삼국 시기 이때가 되면 역사 시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바뀝니다. 이거는 호문현에서 발굴한 담양 태몽리 유적이고, 이거는 이제 담양
인터체인지죠. 담양 인터체인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요만큼 파서 거기에서 이제 집자리 발견된 거를 표시한 건데, 이게 지금 요 사진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적은 여러 번 이제 발굴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지도로 이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다 집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자리가 아까 청동기 시대에 비하면은 한 유적인데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첩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여기를 안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중첩돼 있다는 거는, 주거지가 이제 사람들이 살던 집자리가 있고 그 집이 무너지면은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집을 지면은 그 집자리가 여러 개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 태몽리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된 그 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를 생각을 해보면 집자리가 중첩되어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떠났는데, 태몽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떠났고, 그 다음에 집자리가 많이 발견된다는 건 그만큼 인구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 예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호문현에서 발굴한 광주에 있는 그 호남대 앞에 있는 서남동 유적인데, 여기에도 이제 집자리들이 보면 이렇게 중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집자리들인데, 집자리들이 또 많고 중첩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호남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이게 사실 호남 지역으로 한정해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살기 시작하고, 특히 호남 지역은 그 변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영산강 유적 같은 경우에 청동기 시대 전기에는 단위 면적당 발견되는 주거지 수가 30개, 40개를 넘지 않다가 마한백제기, 이게 이제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아주 주거지가 밀접해서 발견되는 거, 그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인구 집중의 장점이 인구 집중의 단점보다 더 커지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했는데, 단점이 크면 사람들이 흩어져 살겠죠. 근데 장점이 커지면, 단점보다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영산강유역 자료를 보면은 그 장점이 생기는 시기가 이제 기원 후 200년 정도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흩어져서 살았는데, 신석기 시대도 흩어져서 살았고 청동 시대도 흩어져서 살았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이유를 이제 인류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케이스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자연적인 고립입니다. 사람들이 섬에 살거나 아니면 산맥 같은 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거기에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이쪽 영산강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해서 이렇게 자원이 혹시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학자들이 좀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인구 분산을 촉진하는 이유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집단 간의 갈등과 전쟁.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게 방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마한 백제기에 초창기에 AD 200년 전부터 외부의 집단 간의 갈등이 세졌나? 이것도 뭐 다시금 이제 당시가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는 시기고 전쟁이 빈번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실제
이쪽 그 영산강유역 쪽에서는 그 무기류가 나오긴 하지만 그 무기류가 정말 싸우기 위한 무기였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신분을 나타내는, 높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거고, 실제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서울에 가면은 풍납토성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에서는 전쟁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영산강 유역은 좀 평화로웠던 거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나 식민지 형성의 경우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백인들이 건너갈 때 사실 미국 땅이 넓은데 거기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콜로니를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착지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해야 된다는 어떤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도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또 인구 밀도가 높게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한 백제기에 영산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기존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사는 그런 또 콜로니를 형성했나,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저한테 딱 답이 있다라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인구 집중의 장점이 되는 어떤 장점이 더 커지는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 중에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수리시설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마 영산강에서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뭐냐면 수리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댐이나 뭐 수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살아야 되고, 왜냐면은 보호를 만든다든가 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동으로 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딴 데로 이탈이 적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이탈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농사를 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 자료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수리시설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호분역에서 발견한 광주 서남동 유적에 보면은 이제 나무로 목책열을 박아서 이제 수리시설을 만든 경우가 있고, 무안 양장리 유적에도 이제 수로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신창동 유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수로 같은 걸 만들어서 농사를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산강 유역에서 이미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했지만 아주 증산을 해야 되겠다,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흔적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데, 그 흔적들이 보이는 게 이제 역사 시대에 와서이고, 역사 시대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수리시설을 만들고 수리시설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모여 살면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어떤 성읍, 그러니까 마을, 대규모 취락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역사 시대가 되면서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수리시설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농업을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식물 자료들, 실질적인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증상 방법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 증상 방법, 그러니까 농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 먹을 걸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주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경작 면적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00평만 내가 농사를 졌는데 200평을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은 노동력이 허락이 되는 한 200평을 농사를 지면 그만큼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작 면적을 확대해갖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작 면적은 그대로 놓는데, 똑같은데 그 상태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작물의 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100평의 땅에 벼가 뭐 100개밖에 자라지 못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200개가 자라게 하면은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물의 수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작물당 열리는 열매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런 게 다 똑같더라도 열매가 커지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는 결국 다 뭐에 해당되냐면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땅이 똑같다라고 치고 어떻게 늘릴 수 있나. 그 다음에 위에 말씀드린 경작 면적 확대는 그 땅을 더 확대를 해서 이제 늘리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들의 흔적들이 다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경작 면적의 확대인데, 경작 면적의 확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꽃가루 분석입니다. 꽃가루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식물이 이제 한자로 화분이라고 하는데, 꽃가루, 수술해서 이제 꽃가루를 내서 거기 암술에 전달이 돼서 번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이제 이 꽃가루를 내는데, 이 꽃가루가 대기 중으로 이제 퍼집니다. 퍼진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유적이나 그런 데 퇴적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식물이고, 얘네들이 생산한 꽃가루가 이제 대기 중에 막 퍼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요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 이제 퇴적이 되고, 이게 층층이 쌓일 경우에 그 층마다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층에 어떤 식의 꽃가루가 많은가를 알면은 당시에 그 유적 주변의 식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주 일대에서 꽃가루 분석한 유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그 분석이라 소개드린 건데, 여기가 지금 호남대가 있는 데고, 여기가 서남동이고, 서남동이죠. 서남동이고, 여기가 운수동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가 운수동 유적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지금 아마 제가 이 시료 뜬 것도 한 2, 3년 됐는데, 아마 여기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을 계획인데, 그 아파트가 단지를 짓기 이전에 거기 유적이 나와서 유적을 반려를 했고, 유적 내에서 이런 식의 그 층이 있어서 이 층에 따라서 이제 그 꽃가루 화분을 이제 채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트렌치라고 하는데, 벽면 이렇게 퇴적된 층이 있고, 밑에서부터 가면서 이제 샘플을 채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샘플을 채집한 다음에 이제 실험실로 가져가서 각각의 층에 어떤 화분들이 많은가, 어떤 꽃가루가 많이 나오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데, 여기 좀 보시기는 힘들지만 간단합니다.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밑이 아래층이거든요. 밑이 아래층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기 파이너스라고 하는 게 갑자기 팍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많아지고, 또 여기 포에이시아 35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위 벼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리나무인데 요거는 좀 이제 감소되고, 이런 양상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원래 오리나무가 습지에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 운수동이나 그런 데는 이제 황룡강 옆이기 때문에 습지고, 그러니까 아마 오리나무가 선사시대 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논 같은 걸 만들기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오리나무를 다 베버리고 거기에다가 논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오리나무가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벼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 사람들이 더 경작 면적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 옆에 논 같은 걸 만들기 좋은 데를 다 나무를 베내고, 오리나무 같은 걸 베내고, 거기에다가 논이나 밭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자라는 식생들이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작지 확보,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데, 그러면은 어떤 작물의 생산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거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그 실제 작물들입니다. 이거는 강진에 가면 양유동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한 3세기경의 유적이고,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주거지 안에서 팥, 보리, 쌀, 콩 이런 뭐 다양한 그 작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탄화 작물들은 사실 그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또 요거는 이제 전주에 가면은 평화동 유적에서도 한 AD 5세기 정도 되는 탄화미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탄화미들이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자포니카랑 인디카의 구별을 말씀드렸는데, 다 기본적으로는 다 자포니카 계열입니다. 인디카 계열은 없고 다 자포니카 계열인데 이제 그 쌀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 작물들은 뭐 역사시대 쭉 이어져서 조선시대 에도 이어집니다. 이거는 나주의 포조라고 하는 유적에서 조선시대 그 밭이 발견돼서 그 밭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 어떤 작물들이 자랐는가를 본 건데, 이제 보리, 뭐 밀, 쌀, 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청동기 시대 때 이런 작물들이 그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에 쭉 그 재배돼서 조선시대까지 이 일대에서는 이런 작물들을 재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쌀, 여기 이제 이거 쌀이거든요. 요런 쌀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자포니카 계열만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면은 쌀은 같은 쌀인데, 사실 선사시대에 재배한 쌀이랑 삼국시대에 재배한 쌀이랑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청동기 시대에 재배한 쌀들이 분포하는 지역은 여기고, 그 길이랑 두께로 봤을 때 쌀알이, 삼국시대에 그 재배된 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경계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자포니카 계열에서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쌀들이 더 쌀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알이 굵습니다. 그리고 이 쌀들은 조금 알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립, 대립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모두 다 단립의 자포니카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 한반도 남부지방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 고고학 유물상에 또 중요한 그 변화가 있는데, 일단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그 별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가 반다령 돌칼입니다. 반다령 돌칼. 그리고 역사시대가 되면은 이런 그 낫으로 바뀝니다. 근데 반다령 돌칼이라고 하는 거는 조그만 그 돌로 만든 반달 모양의 칼인데, 이거는 거의 학자들이 그 별을 수확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베냐면 이런 식으로 벼 이삭 하나하나를 뱁니다. 근데 역사시대가 들어서면 이제 낫을 쓰는데, 낫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벼를 잡고 줄기째 이렇게 베죠. 그래서 사실 청동기 시대 때 그 벼를 수확했던 도구랑 역사시대 때 벼를 수확했던 도구가 조금 다른데, 그 차이를 보면은 이삭을 베냐, 줄기를 베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앞에 그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품종 차이에서 오는 차이와 더불어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능한 설명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만약에 벼가 그 논에서 같이 다 익으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 방법을 낫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죠. 낫이 요즘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을에 갔는데 벼가 누렇게 다 익어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낫으로 베는 게 맞고, 요즘 같으면 기계로 그냥 쫙 다 베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벼가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라 벼마다 익는 그 속도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뭐 며칠 차이나 몇 주 차이로 익는 속도가 다르고, 아니면 이삭마다 다 다르다, 익는 속도가. 그러면은 이제 가서 그 익는 이삭만 따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하루에 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가서 며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 가서 요거를 그 수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다령 돌칼 요런 식의 그 이삭을 베는 거가 굉장히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한 번에 베는 거가 더 쉽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굳이 벼수학을 이런 도구를 써서 한 걸 보면은 아마 이 등수, 벼가 익는 속도가 같은 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익은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따야 되는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익지 않는 거, 요거는 사실 야생종의 특징이거든요. 그 재배종들은 동시에 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약간 좀 재배적, 야생종 성격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벼들을 키웠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동 이전에는 도구가 없잖아요. 같은 도구를 만들 수 없었잖아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랏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죠. 그럴까요? 예, 돌랏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도구의 문제일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도구를 주로 썼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이런 도구에 이점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차이는 일본에선 사실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야요이 전기, 야요이 중기라고 해서 요거가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초기철기 시대 정도가 되고 요거는 원삼국 시대가 되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중첩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분포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극명한 어떤 품종상의 변화가 일본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밀에서도 이제 비슷한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먹는 밀은 이제 품종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금강밀이라고 하는 거, 금강밀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먹는 품종이 하나인데 사실 한반도에서는 안진뱅이 밀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 먹는 밀보다 조금 키도 작고 알도 작은 그런 밀이 원래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진뱅이 밀이 재배하는 농가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료를 구하려면 특별히 이제 주문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진뱅이 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조선시대 때 이럴 때 키웠던 밀이고 물론 그 밀은 청동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청동시대에는 조금 작고 삼국시대가 가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일단 알이 굵어진다. 역사시대가 들어서면. 그리고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그만큼 더 어떤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좋은 품종 같은 거를 들여와서 또 알이 굵은 품종 같은 거를 재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밀이건 쌀이건 어떤 삼국시대에 되면은 그 이전에 청동기 시대에 재배했던 품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품종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시대 대략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 쌀을 재배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근데 쌀이 이제 끝날 때면은 이제 보리나 밀 같은 맹류를 이제 길러야 되는데 사실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보리보다 밀이 더 많습니다. 원래 쌀하고 보리를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실제 고고학 자료를 보면 쌀하고 밀, 보리는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콩, 팥, 조, 기장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해서 일단 역사 시기가 되면은 청동기 시대에 재배하던 그런 기본 베이스들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경작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도 도입하고 이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곡식류 사실 그 외에도 이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길렀던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서 이제 많이 확인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밤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나주 은곡동의 주거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원래 네모난 집자리였습니다. 요쪽은 이제 파괴가 됐지만, 여기 안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게 이게 원래 집의 건축재였습니다. 집의 건축재, 뭐 기둥 이런 거, 석가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불에 타갖고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시료를 채집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서남동에서 발굴할 때 수로, 이게 AD 한 3세기 정도 됩니다. 수로를 만들려면 이제 흙을 뭐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말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뚝들 박아놓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나주 운곡동의 그 불에 탄 집자리나 광주 서남동에 있는 이 수로에서 이 채집하지만 목주열, 나무 기둥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걸 맨 처음에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훨씬 1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소나무일 거라고 의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농경사회에서 주변의 마을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소나무가 많고, 아니면 더 시대가 올라가면 이제 참나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토리를 내는 참나무 많고, 참나무가 소나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 밤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 사진인데, 혹시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나무인데 밤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나 소나무인데 그거를 오인할 가능성은 없냐? 사실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숙련이 되면은 오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밤나무다. 그리고 밤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무, 불에 탄 나무라도 세포 조직들을 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걸 해봤더니, 이 영산강 유역에 있는 유적들 경우에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데, 일단 신석기나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나무류가 우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토리나 나무들 옆에서 많이 일단 참나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을을 쓸 때도 기왕이면은 먹을 거 구하기 쉬운 참나무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적에 참나무류가 많죠. 근데 마한백제, 역사 시기가 되면은 이제 다양해서 네 가지 형식이 다 나오는데, 네 가지 유형이 다 나오는데, 일단 제가 예상한 것처럼 소나무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처럼 이렇게 참나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룹이 밤나무가 우점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밤나무는 자연 상태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우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밤나무가 나온다가 아니라 그 유적에서 나오는 목재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싹 다 밤나무만 나온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밤나무만 갖다 썼거나, 아니면 유적 주변에 이제 밤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나 그런 건데, 유적 주변에 밤나무가 많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 상황과 제일 비슷한 거는 밤나무 과수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밤나무 밭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많은 그런 밤나무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목재를 거기서 이제 갖다 쓸 때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양수입니다. 양수라고 하는 게 빛이 많으면 잘 자라는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기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밤나무를 사람들이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일부러 이제 산불을 냅니다. 산불을 내면은 다른 나무들은 죽고 그냥 말라 죽는데,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제 살아남아갖고 밤나무가 번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기에 강하고, 그 다음에 양수, 그래서 이차림에 생장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땔감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산림을 훼손해갖고 많이 훼손이 되면 산림이 거기에서 이제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도 잘 자랐지만 밤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유적 주변에 밤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밤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밤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나무를 벤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 밤나무가 50%, 60%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역사 시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데, 기왕이면은 산, 사면 이런데 나무가 자라는 데서는 과실수들 같은 거를 키웠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밤 남을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삼국지 위지도 이전에도 그렇고 마한에 관련된 기록에 밤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굵기가 배만한 밤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밤이 그 지역에 가면은 밤이 그 배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밤에 관한 기록들이 좀 있어서 아마 밤이 뭔가 그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진짜 유명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강진 양유동 유적에서 밤이 실제로 탄화된 게 발견이 됐거든요. 이거는 저는 혹시 이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스케일 바가 있는데 이게 1c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밤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이게 불에 탄 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보다 컸을 겁니다. 크기는. 근데 이제 불에 타면서 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그 밤 알을 생각을 하는데 밤송이를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또 훨씬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송이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고 또 배만한 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배를 생각할 때 지금 배를 생각하는데 그 돌배나 이런 것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배만하다라고 한 그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처럼 그렇게 큰 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 쓴 사람, 이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 그냥 다 과장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밤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에 그 약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그런 밤이긴 한데 그 발견은 많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사실 역사 시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를 먹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사실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먹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좀 빈약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풍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류학에서 독특한 조미료나 향료의 조합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전통 음식을 규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음식이 있고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있는데 사실 그 국가에서 나오는 음식의 맛을 규정하는 거는 몇 개의 조미료의 조합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음식은 마늘하고 고추. 그래서 모든 음식에 마늘하고 고추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아닌 것도 마늘하고 고추를 넣으면 좀 한국 음식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 중국은 간장하고 돼지기름, 뭐 고추기름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치즈, 올리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든지 돼지기름에 볶고 이러면은 약간 중국 음식처럼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음식 같은 경우는 왠지 올리브유를 뿌린다든가 치즈 같은 걸 좀 하면은 이탈리아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음식이 그걸 규정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향료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가서 비슷한 맛의 가미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음식을 접했을 때 사실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맛을 조금 가미해주면 그 거부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게 피자 같은 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타바스코 소스라고 핫소스를 막 해서 매운맛을 내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음식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초고추장 찍어버리면은 그냥 맛있다고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익숙한 맛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 익숙한 맛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풍미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병이 어떤
이 한국, 그 다음에 뭐 호남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산하고 했던 맛이 있을 텐데, 익숙하게 생각했던 맛이 있을 텐데, 그게 뭔가, 그걸 결국 알아내는 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적에서 어떤 동식물체가 출토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어떤 풍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 음식들이 뭐가 있었나를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 같은 경우에 한평 외칠의 백야 유적이라고 해서 요거는 청동시대 유적인데 여기에서 나온 거가 연대 측정을 해도 확실히 청동시대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배종 들깨이기 때문에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 독특한 기름이나 깻잎 같은 향을 내는 그런 잎사귀 같은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풍미를 줄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다. 이거는 재배되기 시작한 건 청동시대지만 이후 역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적에서 나옵니다. 외칠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호문현에서 발굴한 건데 사실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있는데 공교롭게 여기 잘 안 보이는 주거지 10호 주거지가 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0호 주거지는 완전히 주거지가 다 파괴돼 갖고 모서리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모서리만 남아있는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으로 비유해보면 다 파괴되고 이쪽 모서리만 이렇게 집에 이쪽 모서리만 남아있는 그런 주거지였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항아리 하나가 박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불에 탄 뭔가가 이제 발견이 돼서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뭐 팥이나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들깨여서 이제 이런 식의 들깨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뭐 기름을 이 정도 양이면 기름을 짰을 수도 있겠고 여기 지금 사진도 일부입니다만 기름 같은 걸 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음 해에 파종을 해서 뭐 깻잎이나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갈아서 들깨 가루 같은 거로 이용을 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이용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한 백제 지역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흔적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메주랑 된장입니다. 이것도 호문현에서 발굴한 광주 용산도 유적인데 이 유적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숯덩이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숯덩이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용산동 유적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 호남 일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알알이 뭐가 박혀 있잖아요. 알알이 박혀 있고 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 하나를 보면 이런 식의 확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콩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메주처럼 이렇게 빻아갖고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로 된 게 그대로 불에 타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불에 탄 다음에 그게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좀 깨져갖고 이런 식으로 깨졌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주거지에서 재들이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냥 정체불명의 숯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숯덩이들을 보니까 이런 식의 콩들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콩들을 다 으깨갖고 깼는데 이렇게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실험도 해보고 뭐 현미경으로 관찰돼보고 그랬는데 현재의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건 메주나 된장이다. 메주나 된장 이렇게 콩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주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을 저장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냥 콩을 말려서 저장할 수도 있는데 콩은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역사시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콩을 저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알알이 건조해서 재배할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요즘에 쓰는 그런 메주나 된장 같은 것도 그런 식의 형태로 재배했고 그런 것들이 주거지 안에서 저장된 형태로 있다가 이제 불에 타갖고 남은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루입니다.
시루입니다. 근데 시루도 청동기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역사 시대가 되면은 시루가 이제 많이 등장하고 그 마한 백제기가 되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루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루라고 하는 이제 그 시루 유물이 이렇거든요. 밑에 이제 구멍이 나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겹쳐서 밑에서 불을 떼서 물로 수증기를 올려서 안에 있는 음식을 이제 데워서 먹는 건데 이게 그 시루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다공정입니다. 뭐 떡을 쪄 먹는다든가 만두를 쪄 먹는다든가 이게 그냥 우리가 바로 해서 끓여 먹거나 바로 구워 먹거나 이렇게 단공정으로 음식을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먹는 음식들이 시루로 먹는 건데 이 시루가 이제 역사 시대 되면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된다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익혀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좀 맛있게 먹고 좀 여러 가지 요리 조리법을 거쳐서라도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그 역사 시대에 어떤 식의 밥상으로 이제 구성을 해봐야 되는지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태까지 이제 발견된 자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쌀하고 밀, 특히 이제 역사 시대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영산강 유역의 마한 백제기라고 봤을 때 쌀하고 밀을 먹었고 이거를 이제 쌀은 뭐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밥처럼 먹었을 수가 있는데 밀 같은 경우에 이거를 밀알을 먹었을까 아니면 이걸 갈아서 빵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반죽으로 형태를 먹었을까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분식도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면 갈돌이나 갈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밀알을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고추장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일단 들깨 가루, 깻잎 이런 거 있었을 거고 된장 이런 거랑 비벼서 오이나물이나 박나물 같은 거는 충분히 먹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이나 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CD 종자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키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나물류 그 다음에 간은 소금으로 하더라도 된장에 버무려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밤을 이용한 요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류는 대부분 다 야생적입니다.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실제 과실류는 다 야생적이고 육류 같은 경우에도 소나 말 이런 게 들어오긴 했었을 텐데 실제 동물 유치 같은 데서 보는 거는 다 야생 사슴, 멧돼지 이런 거기 때문에 고기류는 기본적으로 사냥을 통해서 했을 것이고 왜냐면은 그걸 키우는 것보다 사냥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경제적이고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잡아오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키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아마 그 곡식류들 중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어디에다 분류가 잘 안 돼서 제가 이제 따로 분류한 건데 또 대마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대마 같은 경우에도 청동기 시대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역사 시대에 되면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대마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제 기원을 한 식물이고 대마는 다용도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이라고 하는 직물 같은 것도 생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용해서 이걸 가루로 먹을 수도 있고, 뭐 기름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용이나 환각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마 그러면은 마약으로도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용도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신창동 유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대마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여기 A, B를 보면은 이게 야생종 대마거든요. 야생종 대마고 요거는 재배종 대마인데 야생종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호랑이 줄무늬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요쪽 끝부분이 이렇게 돌출돼 있고 특징적입니다. 씨앗이 전반적으로 종자가 작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신창동 대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B 유형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창동 대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배종이고 이 작물 자체가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제 기원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들어왔는데 그 한반도로 늦어도 역사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키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뢰용이냐 식용이냐 요거가 이제 궁금해서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여기 환각제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는 장송 의뢰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같은 거에서 이제 이걸 핀다든가 그래서 많이 썼는데 실제 우리 지금 삼국시대에 발견되는 거는 애매하게 4mm 전후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아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직물 생산을 위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거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유물로 봤을 때, 이 광주에 이제 신창동 유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랑, 그 다음에 식물 유체랑 이런 걸 봤을 때, 의복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은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마가 발견이 됐고요. 식물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방추차, 목재, 실관계, 바디, 이렇게 삼배를 만들기 위한 이 도구들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유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삼배 조각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 삼배 조각을 뭐 이렇게 잊거나 할 수 있는 데 사용하는 뼈바늘이 발견돼서 충분히 역사시대가 되면은, 대마 같은 경우는, 뭐 식용을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복을 만드는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역사 기록을 제가 좀 모아본 건데, 다 보면은 삶에 관한 예가 있습니다. 삶을 심고 누에를 길렀다. 삼배가 산출된다. 뭐 누에치기가 뽕나무를 할 줄 있고 비단과 배를 짠다. 이런 식으로 역사시대 기록에 비단, 배,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유물상으로도 그렇고, 이 시기가 되면은 이 의복도 좀 발달해서 이제 삼배로 만든 거를 이용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 시대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리를 하면은 역사 시대가 되면은 선사 시대와 다르게 인구 집중이 일어납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인구 집중이 일어나고, 그 인구 집중이 되는 것은 인구가 모이는 어떤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마 농경 생활을 더 원활하기 위한 어떤 수리시설 같은 걸 조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의 협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산강 유역의 자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농지를 넓히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같은 농지에서도 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품종이나 그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했던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을 그냥 섭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직 빈약하긴 하지만 맛있게 먹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런 향신료 같은 것들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4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